저는 말순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해외 발령을 받으면서 저를 돌볼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어머니, 잠시만 요양원에 계시다가 제가 돌아오면 모시고 나올게요 라고 했지만 사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요양원 입구에 서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얀 건물에 깔끔하게 정리된 화단, 그리고 입구에 걸린 사랑과 봉사의 집이라는 간판. 겉보기엔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말순 할머니시죠? 원장이라는 남자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눈이 차가웠거든요. 저는 가방을 끌고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양쪽으로 늘어선 방들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어떤 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무표정했어요. 살아있다기보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2인실이었어요. 침대 2개와 작은 사물함, 그리고 창문이 하나 있는 소박한 방이었죠. 룸메이트는 박영자라는 할머니였습니다.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저보다 먼저 입소하신 지 반년 정도 되셨다고 하더군요. 여기 처음이세요? 영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목소리에 뭔가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들어왔어요. 잠시 치료만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여기? 저는 가방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저에게 가까이 와서 속삭였어요. 여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마침 간병사가 들어와서 저희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간병사는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급히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집에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그리고 간혹 들리는 작은 비명소리까지. 무서웠어요. 괜찮으세요? 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잠시 치료만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왜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이 되어 깨어보니 몸이 더 피곤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했어요. 약을 먹었나 싶었지만 아직 처방받은 약은 없었거든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다른 입소자들의 모습이 더 자세히 보였어요. 모두들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고 말수도 적었죠.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들 같았어요. 원래 다들 저런가요? 저는 영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되는 거죠. 영자 할머니의 대답은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입소자들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어제 밤 잘 주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히 대답했지만 원장의 눈빛이 계속 저를 관찰하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장은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떠난 후 저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영자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말순 씨, 정말 조심해야 해요. 여기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진다고요?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같은 층에 6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저희 2뿐이에요. 다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시설로 옮겨간 것일 수도 있지만 영자 할머니의 표정은 심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저는 주변을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 다른 입소자들의 상태, 그리고 건물의 구조까지. 뭔가 이상한 점을 찾고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복도 끝에서 원장과 한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그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변호사 같아 보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 없겠죠?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족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고 연락도 안 해요. 저는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 수상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영자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사라진 분들이 정말 많나요? 네, 처음 왔을 때 같은 방에 있던 최순덕 할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간병사는 치매가 심해져서 전문 병원으로 갔다고 하지만 가족 면회도 없었고 짐도 그대로 두고 갔어요. 이상하잖아요. 저는 점점 이 요양원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치료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들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잠깐만 지내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지만 영자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긴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요.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아직 자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쉿, 조용히 해요. 간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어요. 간병사 2명이 휠체어에 담요를 덮어 누군가를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인데 이런 시간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빨리 가요. 원장님이 기다려요. 다른 간병사가 재촉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 저는 문을 조금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불빛이 1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1층으로 데려간 거였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제까지 저희와 같은 테이블에 앉던 할머니가 안 보였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어디 갔을까요? 저는 영자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덕이가 없어요. 저희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지만 순덕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식당에 있던 다른 입소자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간병사 선생님, 최순덕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저는 지나가던 간병사에게 물었어요. 간병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순덕 할머니요? 어젯밤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어느 병원이요? 그건 원장님께 여쭤보세요. 저도 자세히는. 간병사는 얼버무리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후에 저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순덕 할머니 방으로 가봤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방 안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사물함도 모두 비어 있었어요. 이상해요. 병원에 간 거라면 짐은 왜 다 치웠을까요? 영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응급 상황이라면 짐을 그대로 두고 갔을 텐데 이렇게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때 청소하던 아줌마가 지나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순덕 할머니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청소 아줌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는 게 나아요. 너무 캐묻지 마세요. 그리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오후에 저는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문을 노크하니 원장이 나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순덕 할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요. 갑자기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네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최순덕 할머니 말씀이시군요.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셔서 전문시설로 옮겼습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면회라도 가려고요. 면회는 어려우실 거예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가족분들도 더 이상 면회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원장이 설명을 듣고 있는데 뭔가 준비된 답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매끄럽게 대답하는 거였죠. 그런데 할머니, 혹시 필요 없는 걱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시니까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장의 말에서 은근한 경고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장실을 나왔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영자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말순 씨, 순덕이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까지도 멀쩡했거든요.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럼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주 사라져요. 그런데 가족들은 연락이 잘 안 돼요. 영자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다른 입소자들을 관찰해 봤어요. 모두들 무표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라져도 궁금해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원래 이렇게 무관심한가요? 저는 영자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다들 서로 챙기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변했어요. 마치 의욕을 잃은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치매가 심해져서 전문시설로 갔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또다시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어젯밤과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이번에도 간병사들이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담요로 덮인 채로요. 새벽 시간에 또 누군가를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빈 방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있던 할아버지가 사라진 거였어요. 이번에도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요양원에는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순덕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입소자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아무도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건물 구조부터 파악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여기 1층에 뭐가 있는지 가봤어요? 저는 영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1층은 보통 입소자들은 잘 안 내려가요. 원장실이랑 사무실, 그리고 창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저희는 점심 후에 1층으로 내려가 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복도가 우리가 있는 2층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더 조용하고 음침했어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여러 개의 사무실이 있었어요. 원장실, 총무과, 그리고 서류실이라고 적힌 방까지. 서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영자 할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위험해요. 들키면 어떡해요? 영자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조심스럽게 서류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파일 캐비닛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책상 위의 서류를 살펴보는데 눈에 띄는 문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산 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사망 시 전 재산을 요양원에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명란에 적힌 이름이었어요. 최순덕. 사라진 순덕 할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영자 할머니가 제 어깨 너머로 보며 물었어요. 순덕 할머니가 재산을 요양원에 위임한다는 서류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순덕 할머니는 자식도 있으셨잖아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사라지기 바로 전이었죠. 그리고 서명도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진짜 순덕 할머니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이거 보세요. 영자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다른 입소자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요. 모두 같은 형태의 재산 위임 동의서였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할머니들이 정말로 이런 서류에 서명을 한 걸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간병사가 저희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화장실을 찾고 있었는데.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화장실은 2층에 있잖아요. 여기는 입소자분들이 오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간병사가 저희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저와 영자 할머니는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순덕이가 정말로 그런 서류에 서명했을 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아들 자랑을 하셨거든요. 영자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위조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입소자들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목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타겟은 누구로 하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영자 씨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가족 연락도 뜸하고 재산도 제법 있을 거예요. 원장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를 타겟이라고 하다니. 저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영자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려다가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라서 할머니가 충격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아까 원장실에서 들은 건데 할머니를 다음 타겟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요? 네, 가족 연락도 뜸하고 재산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순덕이처럼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저는 영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그날 밤 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새벽에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서는데 또 그 소음이 들렸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와 조용한 발소리. 저는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누구를 데려가는 걸까요? 담요로 덮여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저희와 같은 층에 있던 누군가였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분명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봤어요. 어제까지 6명이 있던 우리 층에 이제는 저와 영자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4분은 모두 다른 시설로 이송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를요. 아니, 정확히는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간병사가 저를 불렀어요. 김말순 할머니, 원장님이 찾으신다고 하네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혹시 어제 서류실에 들어간 걸 들켰나요? 원장실 문을 노크하니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은 책상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앉으세요, 김말순 할머니.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티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시고? 원장이 물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른 입소자분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한 이야기요? 사람들이 사라진다느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느니 하는 말이요. 할머니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원장이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괜히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입소자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요. 원장의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혹시 밤에 복도를 돌아다니시지는 않으시죠?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방에서 조용히 지내주세요. 그리고 원장이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너무 과거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새로운 생활이라는 말이 무서웠어요. 마치 이전 생활은 끝났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가보세요. 그리고 할머니,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려면 너무 많은 것을 궁금해하지 않는 게 좋아요. 원장실을 나올 때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원장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요. 방으로 돌아와서 영자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원장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영자 할머니가 불안해했어요. 일단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점심 식사 후 산책을 나갔어요. 요양원 정원을 걷다 보니 담 너머로 뭔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본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말이죠. 저게 뭐죠? 저는 지나가던 간병사에게 물었어요. 아, 저기요? 창고예요. 별거 아니에요. 간병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창고치고는 너무 컸어요. 그리고 창문도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창고와는 달라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다른 입소자분들과 대화해 보려 했어요. 혹시 무언가 아는 게 있을까 해서요. 할아버지 여기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는 옆 테이블의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한 2년 정도 됐나? 할아버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이 많이 나가셨나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여기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들으면 안 좋아해요.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도 뭔가 알고 있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입소자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사라지게 만드는 걸까요? 정말로 죽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무서웠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저와 영자 할머니도 안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다가갔어요. 아줌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청소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줌마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특히 혼자 있을 때요. 아줌마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거였죠. 점심시간에 저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은 모두 사라졌거든요. 이제 저희만 남았네요. 영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무서워요, 할머니. 저희도 곧.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희 모두 무서웠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원장이 직접 저희 방으로 왔어요. 문을 열더니 들어와서 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요즘 층이 많이 조용해졌네요. 다른 분들이 다 이송되어서. 원장이 저희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가 봐요. 영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두 분은 아직 건강하시니까 좋네요. 원장의 말에서 섬뜩한 의미를 느꼈어요. 마치 저희도 곧 차례가 올 거라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원장이 나간 후 저와 영자 할머니는 서로를 봤어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어요. 저와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2층에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 2층에는 저희 둘만 남았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날 오전 평소와 다른 일이 있었어요. 청소를 담당하는 박미경 아줌마가 저희 방에 청소를 하러 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거든요. 할머니들 점심 먹으러 내려가세요. 미경 아줌마가 말했어요. 저희가 문을 나서려는데 미경 아줌마가 갑자기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조각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보세요. 미경 아줌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고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영자 할머니도 눈치를 챘는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마음이 계속 조급했어요. 주머니 속종이가 무엇일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미경 아줌마도 이 요양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후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어요. 작은 메모지에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원장과 변호사가 짜고 있어요. 오늘 밤 11시에 1층 비상계단에서 만나요. 조심히 오세요. 저는 영자 할머니에게 메모를 보여줬어요. 할머니는 메모를 읽고 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 씨도 알고 있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밤에 나가는 게 안전할까요? 위험하긴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저희도 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영자 할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했어요. 원장과 간병사들이 저희를 유심히 지켜보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원장은 식당에서 저희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내일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저녁에 간병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혹시 저희 차례가 온 건 아닐까요? 밤 10시 30분이 되었어요. 저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병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양말만 신고 조용히 계단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1층 비상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미경 아줌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줌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위험해요. 내일이면 저희도. 무슨 일인가요?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원장이 할머니들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재산 위임 동의서요. 미경 아줌마의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온 거였습니다. 아줌마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제가 청소할 때 우연히 봤어요. 원장실에서 변호사랑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김말순과 박영자를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리한다는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정리한다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거든요. 미경 아줌마가 말했어요. 증거요? 네, 재산 위임 동의서들이랑 사라진 사람들 명단. 그리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아내야 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서류실에서 본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류실에 가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순덕 할머니 서류도 봤거든요. 하지만 들키면 어떡해요? 영자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들키면 저희도 끝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경 아줌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서류실에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였죠. 실패하면 저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말순 씨 무서워요. 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 해요. 네, 그래야 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영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에 저는 다시 한번 그 소음을 들었어요. 휠체어 바퀴 소리와 발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층에서 들려왔습니다. 3층에서요. 아, 이제 3층 차례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저희가 2층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3층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저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내일 밤이 저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원장이 저희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이 있어요. 오후 2시에 1층으로 내려와 주세요. 원장이 나간 후 저와 영자 할머니는 서로를 봤어요.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뭔가 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저와 영자 할머니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간병사가 저희를 작은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저희를 맞이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의사 같지 않았거든요. 간단한 검사만 할 거예요. 혈압 재고 혈액 검사 조금.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혈액 검사를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혈액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밤을 기다렸어요. 미경 아줌마와의 약속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원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저희 테이블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일부터 좀 더 편안한 방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1층에 더 좋은 방이 있거든요. 1층으로 이사라니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1층으로 가면 더 감시받기 쉬울 텐데 왜 거기로 보내려는 걸까요? 지금 방도 충분히 좋은데요. 영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1층이 더 편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탈 필요도 없고. 원장은 계속 1층으로 이사하라고 권했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너무 강하게 거부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내일 답을 들려주세요. 밤 11시가 다가왔어요. 저와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들키면 정말 위험할 테니까요.
1층 비상계단에서 미경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줌마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위험해요. 원장이 내일 당신들을 정리하려고 해요. 정리한다는 게 뭐예요?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미경 아줌마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거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독을 타거나 아니면 주사를 놔요. 그리고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놓죠. 가족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미경 아줌마의 설명을 듣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정말로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그럼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네,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은 요양원 명의로 넘어갔죠. 왜 아줌마는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청소하면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원장실에서 변호사랑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미경 아줌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시체를 처리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한 번 실수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요양원 지하에 그런 곳이 있다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서류실에 가서 계약서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믿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당장 서류실에 가기로 했어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었거든요. 미경 아줌마가 앞장서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간혹 야간 근무자가 순찰을 도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미경 아줌마가 속삭였어요. 서류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미경 아줌마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청소할 때 복사해둔 거예요. 아줌마가 설명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미경 아줌마가 핸드폰 불빛을 켜서 주변을 비췄습니다. 저기 파일 캐비닛에 있을 거예요. 아줌마가 구석에 있는 캐비닛을 가리켰어요. 저희는 급히 캐비닛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검은색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특별 계약서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최순덕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파일이었어요. 그 안에는 할머니의 개인정보 재산 목록, 그리고 가족 연락처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저는 영자 할머니와 미경 아줌마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재산 목록을 보니 순덕 할머니가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처리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처리 완료라니.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습니다. 사라진 입소자들의 이름이 모두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파일 마지막에는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봐요. 미경 아줌마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그것은 요양원과 장례식장 사이의 계약서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장례식장에서 처리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가족이 있잖아요. 저는 화가 났어요. 가족들에게는 다른 시설로 이송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은 찾지 않으니까요. 미경 아줌마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더 많은 서류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영자 할머니 이름으로 된 파일도 있었거든요. 제 파일을 열어보니 제 재산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정일 내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희 차례네요. 영자 할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이 서류들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니까요. 이걸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들킬 거예요. 몇 개만 골라서 가져가세요. 미경 아줌마가 조언했어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서류 몇 장을 골랐어요. 순덕 할머니 계약서, 장례식장과의 협약서, 그리고 저희 파일까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미경 아줌마가 재촉했어요. 저희는 급히 서류를 옷 속에 숨기고 서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킬 뻔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미경 아줌마가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믿어줄까요? 저는 잠들기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방에 있는 전화기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는 됐는데요. 전화기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저는 영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제 핸드폰은 어디 갔을까요? 입소할 때 맡겼는데. 저희는 서로를 봤어요. 핸드폰도 전화기도 모두 막혀 있는 거였습니다.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아무도 저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미경 아줌마와 함께 여기서 나가서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누군가 저희 방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간병사 2명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몸이 안 좋으시죠? 진통제를 놔드릴게요. 간병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픈 곳이 없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주사기에는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간병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영자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도와줘요. 사람 살려요. 간병사들이 당황하는 사이 저는 옷 속에 숨긴 서류를 꽉 쥐었어요. 이걸 꼭 지켜야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 깨워요. 간병사가 영자 할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경 아줌마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미경 아줌마가 소리쳤어요. 간병사들이 당황해서 주춤거렸어요. 그 틈에 저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정말 경찰을 불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들 괜찮으세요? 간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급히 방을 나갔어요. 아마 원장에게 보고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원장이 증거를 없애려 할 거거든요. 미경 아줌마가 말했어요. 저희는 급히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원장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원장이 저희 앞을 막았어요. 경찰이 와요. 모든 게 끝났어요. 미경 아줌마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원장이 태연한 척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다 알아요. 입소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가로챈 거 말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원장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증거라도 있어요? 원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순덕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재산 위임 동의서요. 원장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걸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서류실에서요. 모든 증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때 원장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당신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오후에 받은 혈액 검사 기억나세요? 거기에 독을 넣었거든요. 지금쯤 몸에 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몸이 이상했던 거네요. 그리고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요. 이미 자연사로 처리할 준비가 다 됐거든요. 원장이 말하는 동안 저는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영자 할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조용히 죽으세요. 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1층 현관문이 크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원장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어요. 경찰이 정말로 온 거였습니다. 서장님, 여기에요. 미경 아줌마가 복도 끝에서 소리쳤어요. 경찰들이 복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원장과 간병사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경찰에게 건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저를 부축했어요. 독을. 혈액 검사할 때.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저는 원장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간병사들도 모두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할머니. 미경 아줌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끝난 거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와 영자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의사들이 급히 해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치료가 가능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분노도 느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저희가 가져온 서류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2명의 입소자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분들 시신은 어떻게 됐나요? 장례식장에서 화장되었어요. 가족들은 다른 시설로 갔다고 알고 있었죠. 정말 치밀한 범죄였어요. 만약 저희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도 가족들이 모시러 왔습니다. 미경 아줌마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서 중요한 증인이 되었어요. 뉴스에서 요양원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요양원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요. 원장과 공범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유족들에게는 진실이 알려졌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일주일 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에는 이전에 없던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세상이라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상이었어요. 아들이 급히 한국에 돌아왔어요. 뉴스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다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신중하게 요양원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괜찮다. 덕분에 더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잖아. 사실 저도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영자 할머니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가끔 만나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무서웠던 기억이지만 동시에 저희가 해낸 일이기도 하거든요. 미경 아줌마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저희가 추천서를 써드렸죠.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요. 재판이 열렸을 때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원장과 마주쳤는데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가면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범죄자의 모습이었어요. 피고인들은 12명의 노인을 살해하고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어요. 저는 법정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죽은 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을까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들은 다시 해외로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 일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다른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혹시 이상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잊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어젯밤에 영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할머니는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또 다른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요? 네, 이번에도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영자 할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그래요. 저희가 나서야죠.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요. 세상은 때로 노인들을 무력한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저희에게도 여전히 힘이 있다는 것을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나를 버린 세상이라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요. 그리고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켜낼 거라고요.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일 테니까요. 새벽에 잠들기 전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영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또 다른 요양원,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요. 거울 앞에서의 다짐은 단순한 생존 의지가 아니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요양원에서의 끔찍한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